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오후 작가의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교양으로 읽는 마약 세계사인데요. 보통 보면 이제 금기시된 이야기잖아요. 워낙 안 좋은 내용도 많고, 그리고 끔찍한 사건들도 많고, 잘해서 좋을 거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오후 작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이분의 글을 좋아해요. 가장 사적인 연애, 가장 공적인 연애, 주인공은 선을 넘는다. 그리고 이 작가분 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이런 역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좋은 책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작가분의 이제 기본 글을 쓰는 목적이 세상의 터부에 대한 반항,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 관계된 이런 내용을 많이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서 신문사 기자, 팟캐스트, 세계 일주, 그리고 각종 직업군을 다 직접 경험해 보면서 본인의 글이 이제 경험을 담보로 했음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경험담에서 글을 썼다고 해서 마약을 하고 이 책을 쓴 건 아니고요. 다만 여러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마약에 관한 책을 낸다고 하니까 당신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러 좀 사례라던가 사건에 관계된 그런 내용일 것 같지만 의외로 학문적이고요. 역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 건강에 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봐두고 들어두면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살을 붙여서 한번 재밌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약이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게 안 좋고 위험하고 몸에 해로운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 세상에 보면은 합법인 나라도 있어요. 물론 일부 제품에 한해서지만 그렇게 각자는 끊임없이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합니다. 그 매개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종교를 통해서, 아니면 예술을 통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약을 통해서, 그리고 마약이 아니더라도 담배와 술, 세계에 보면은요, 이 담배를 마약에 준해서 좀 단속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약한 수준의 예를 들어 카페인, 커피죠. 이런 기호품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최신의 이제 게임, 아니면 쇼핑,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목적 지향을 향해서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알코올과 니코틴, 커피, 이게 좀 합법적인 약물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불쾌한 감정을 없애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 사용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쇼핑이나 게임, 스포츠, 인터넷, 수다 떨기, 대부분 기분 전환의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이 특징, 이 사람의 특성은요, 이 쾌락의 점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한 쪽으로 본인의 쾌락을 유지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약류, 그러니까 아편, 엑스터시, 헤로인, 대마초, 필로폰,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요. 이게 아니더라도 알코올과 니코틴, 이쪽에 강한 기호품들로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부작용도 점점 더 세지는 거죠.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알코올과 니코틴, 카페인, 약물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도 쌓여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약류와 기호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데미지겠죠. 그래서 알코올이 이 약물 중독만큼 치명적인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뇌를 점점 망가뜨리잖아요. 몸을 이렇게 절게 만들고. 제 주변에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본인이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알코올에 빠진 게 있겠지만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본인은 술 먹고 이제 행패 부리면 끝인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뒤처리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술에 깨고 나면은 미안하다, 잘못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반성하는 척하면서 그날 저녁에 또 마십니다. 이 패턴이 이제 계속 악순환 되는 거죠. 이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반복되는 이유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의 이 데미지, 그러니까 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강하고 파워풀한 내용으로 좀 제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겪어봐서 그렇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허용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나 술 등의 기호품은 예외로 하고요. 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유독 이 마약류만 위험시되고 불법으로 강력하게 규제가 되는 것인가? 이 마약의 역사를 보면요. 원래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합법이었죠. 도시 자체에 천여 개 가까운 국가에서 인정받은 아편 상점이 있었고 로마 최전성기의 총수입 중에 약 15% 정도가 아편 판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물 사용은 훨씬 더 일찍 시작됐고요. 로마인이 이제 아마도 처음에는 의료용이라든가 이제 수면 유도제 이런 쪽으로 아편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한 그리스인으로부터 이제 그 내용을 전수받은 거죠. 아편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가 예수의 탄생 시에 이 바친 곡물 중에 하나도 아편이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몰약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아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 중국에서는 오락용의 환각제로 아편을 사용했고, 뭐 서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제 블루로터스를 이제 사용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삶과 함께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문헌을 보면은 이제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죠. 이 성관계 후에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또 중세시대 르네상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진통제 아니면 성적 쾌락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이 약물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많고요. 신의 선물로 간주되기까지 했다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이 마약이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로 인정된 후부터는 이제 좀 금지가 돼요. 부정적으로 받기 시작하는데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 오면은 이제 마약을 전면 금지하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변모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비주의 이런 게 이제 마약으로 좀 연결되었다고 판단한 거죠. 사람들의 정신을 이제 몽롱하게 해서 신에게 바쳐야 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재산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교, 신교 뭐 여러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쪽도. 그래서 적절히 사회와 이제 공존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가톨릭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가 나타날까 봐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지난 수천 년간 이제 세상에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공고한 이 카르텔을 이제 깨는 새로운 무리는 분명히 어떤 강력한 환각제를 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독교의 이제 기득권층, 이제 권력층은 고통은 신의 경건한 징벌이며 믿음과 회개로 세상사의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약을 금지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인류 역사에서 이 마약을 인간에게 좀 친숙한 그리고 우호적인 내용으로 인식했거든요. 지금까지 관용적이었던 이런 마약에 대한 가치관을 뒤엎고 새로운 규범을 창출한 것은 이때부터라고 이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의해서 질병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던 초기 기독교는 아편을 진통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고요. 전통적인 진통제 역할을 했죠. 양귀비의 식물즙, 악마의 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살기가 더 괴롭잖아요. 툭 하면은 이제 전 인구의 몇 분의 1이 없어지는 전염병이 돌고 수시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많은 이제 피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층에게 계속 수탈을 당하죠. 르네상스 시대에 오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바람을 타고 다시 마약류가 허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 국가나 도시국가에서부터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좀 문화예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치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시대에 적지 않은 이제 셀럽들이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력층이나 이 지배층 계급들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 아편과 마약을 좀 금지했지만 본인들이 필요로 할 때는 강력하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이제 스페인이 이제 잉카 제국의 원주민들에게 음식 대신 코카잎을 줬어요. 그래서 피로와 허기를 잊게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했죠. 그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제 병사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편을 보급했고, 싸움 전투 민족이죠. 고대 바이킹족. 이 전투 시에 강력한 흥분제입니다. 암페타민. 이 암페타민이 이제 많이 함유된 이제 아마니타 무스카리아라는 이제 버섯을 이제 술록에게 먹여요. 그러면은 이제 이 술록이
그거를 먹고 이제 오줌을 그러니까 용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농축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이킹 족에게 계속 나눠준 거죠. 전투 잘 하라고요. 또 많습니다. 이제 고대 이집트하고 더 예전에 아시리아까지 올라가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병사들의 이동 수단이 거의 걷는 거잖아요. 힘듭니다. 이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강행군할 때 병사들의 피로감을 없애고 각성 효과를 얻기 위해서 코카입을 씹게 했습니다. 최근에도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를 보면은 이제 독일이 물론 잘했지만 이제 혼자 힘으로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한 전 유럽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병사들에게 더 많은 이제 영양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약을 이제 투여해서 초인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하게 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뭐 상대방인 연합군 측은 괜찮았는가? 연합군도 한때 병사들에게 마약 투여를 시도하려고 한 그런 정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최종 단계에서 이 연합군 지도자들이 이걸 포기했는데 윤리적 양심 때문이 아니라 마약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병사들의 전투 능력을 급감시킨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설마 이런 내용이 사실일까는 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구글링으로 미국의 자국민 약물 실험 이렇게 쳐보시면은 재미있으면서도 끔찍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이후로 오면은 이제 화학이 급속도로 발달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약물 개발들이 이루어집니다. 모르핀, 헤로인, 뭐 기타 화학 합성 약물들이 개발되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부터는 이제 마약 중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대 합성 이 화학 약물은 천연 이 약물보다 훨씬 강력했는데요. 또 이제 마약 산업이 워낙 좀 무섭고 위험하고 탐욕스럽잖아요. 이게 부도덕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이윤 추구와 결합되면서 각종 범죄라던가 알코올 중독, 폭력, 뭐 기타 정신질환 이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뭐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마약이란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하는 기구인 마약국제협약기구에서 정의하는 이 항목에 따라 마약을 간단히 정리하면 뭐 다음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는가, 반복할 때 내성이 생기는가,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복용 시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가.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 그 약물은 이제 마약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항목으로 보면은 이제 흥분제, 억제제, 환각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흥분제를 보면은 이제 중추신경을 기반으로 해서 흡입 시에 이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요. 그래서 활력과 자신감, 생동감이 넘치게 되면서 몸에서 마치 이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게 됩니다. 엔진이 급하게 도니까 뭔가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과부하죠. 그리고 흥분제 마약으로 보면은 뭐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죠. 뭐 유명 연예인이라던가 가수, 주로 이제 예술계에서 많이 나오는 코카인. 우리나라 범죄 누아르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이 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억제제를 보면은 이 흥분제와는 반대로 중추신경을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죠. 몸을 좀 처지게 만드는 진통 효과를 보이는 마약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몰핀이 있죠. 진통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심한 진통을 느끼는 이 시한부 환자들에게 자주 투여하는 대표적 마약입니다. 뭐 전쟁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환각제를 보면은 이 중추신경을 기반으로 하는 앞서의 마약들과는 다르게 이제 뇌에 직접 작용하는 그런 마약입니다. 인간의 주 신경들이죠. 촉각, 청각, 뭐 시각 이런 감각들에 영향을 주는 아주 악성 마약인데 대표적으로 LSD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술과 담배 이게 분류를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종류들도 이제 마약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엄격하게 잡았을 때요.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종류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분류상으로는 엄연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나라의 기준 차이일 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마초를 불법화하고 있는 걸 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나라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도 이제 문화 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요.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해 허용했다. 이 점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예요. 국가적인 세수 확보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마가 환각제이지만 담배는 각성제라는 차이점에서 경계선을 두었다. 뭐 이런 정도밖에 구별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도대체 왜 허용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마약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 보면은 이제 마리화나, 이게 대마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마리화나, 대마, 뭐 카나비스, 기타 각 나라에서 뭐 은어 및 속어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마리화나는 마약 중에서는 이제 가장 약한 편에 속하고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합법화한 나라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참아라, 뭐 그런 의미가 크겠죠. 현재 미국의 콜로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법인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좀 혼재돼 있는데 뭐 기타로 우루과이나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이런 쪽도 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체코나 호주, 독일 같은 나라는 의료용에 한정해서 합법이고요. 불법으로 적용하기는 하되 처벌이 좀 상당히 약한 이제 그런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미에 속한 나라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마리화나가 장기적으로는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설들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이 마리화나가 마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아까의 그 마약 협약 기구에서 정하는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상당히 묘하죠. 이 마리화나가 담배와는 다르게 신체적 중독성이 거의 없고요. 다만 정신적 중독성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중독성을 가진 마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금단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각 상태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뭐 직접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화나가 환각제와 억제제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마리화나를 피우면 일단 사람들이 축 처져요. 좀 무기력해지죠. 기본적으로 게으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래서 국가가 이걸 싫어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찾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유가 이제 환각을 일으키는 이 마리화나의 주 성분이 이 테드라 하이드로 칸나비놀이라는 건데요. 이제 줄여서 THC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게 이제 양리작용이 중추신경계와 심장혈관계에 나타나는데 뭐 효과는 다양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5대 감각이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거를 극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이 민감해져서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뭐 작은 소리, 그리고 좀 세밀한 박자, 아니면 평소에 떠오르지 않던 멜로디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이제 그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마리화나를 많이 찾았죠. 다른 감각들도 비슷한 양상으로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볼 수 있고, 촉각도 민감해지니까 작은 붓터치 하나에도 기분이 아주 좋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미각 또한 극대화되어서 평소에 먹던 음식들이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맛있게 느껴지게 된다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죠. 한 서너 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하고요. 계속 마리화나를 할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가 옵니다. 대표적으로 눈이 충혈되고요. 눈이 처지면서 헛웃음이 계속 나타나고 이제 신체 기관에 데미지가 오겠죠. 다만 이제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마약에 비해서 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제 마리화나를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뭐 거식증 환자, 아니면 우울증 환자 이렇게 한 가지 특정 감각에 둔화된 아니면 못 느끼는 이런 사람들에게 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뭐 데미지도 적고 의외로 장점도 있는 마리화나를 왜 많은 나라는 금지하는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 마리화나를 통해서 다른 더 강력한 마약을 찾게 된다는 이 게이트 마약이라고 지정을 해서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마약에 관심을 갖는 아니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좀 센 거 하기는 겁나니까 마리화나를 찾습니다.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몸은 조금씩 망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나이가 젊고 뭐 신체가 건강하다면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마리화나보다 담배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게이트 마약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걸로 이제 마약에 대한 두려움, 위험성을 이제 둔감시킵니다. 점점 더 강한,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진 마약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도덕적 선이든 아니면 법률적 선이든
그리고 대부분은 그 선을 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항상 이 선을 넘죠. 그런데 또 겁이 나니까 한 번에 확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건데 한마디로 마약 범죄의 교과서 같은 마약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다른 마약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마약이 마리화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그리고 화학의 정제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요. 이제 대마 수지, 보통 해시시라고 하는데 이 마리화나의 특정 성분만 빼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어낸 마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그 THC의 엑기스만 모아놨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 마리화나보다 이제 뭐 크게는 한 10배 이상 강력하고요. 이제 마리화나와는 다르게 투약했을 때 본인의 정신과 몸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체에 큰 데미지가 없이 각성 효과나 환각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마리화나의 이런 느낌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리화나가 이렇고요. 다음 이제 LSD가 있습니다. 현재 마약 중에 이제 강력한 환각제 마약 중에 하나인데요.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 청각 이런 쪽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환각, 환청, 왜곡된 시각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인 게 환각 상태에서 또 이상한 위험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거죠. 보통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니면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그런데 뭐 제 개인의 경험이지만 어떤 뭐 조직의 보스라던가 아니면 격투기 선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약하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못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자나 노약자 이런 쪽을 집중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위험한 사람들에게도 거침없이 공격과 가해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바로 분노 조절 장애와 환각 증세의 차이는 누구에게 이 폭력성을 들이대는가? 저는 이걸로 구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은 이제 무색, 무미, 무취예요. 분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표 형태로 많이 만들어서 좀 범죄 조직이 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LSD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마약과는 다르게 이제 투약 후에 뇌에서 한 10시간 후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그 성분이 남지 않게 되죠. 아주 소량으로도 효과를 보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형태가 없고 무색 무미 무치기 때문에 검거가 상당히 힘든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이 마약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마약에 비해서 지속 효과가 상당히 길어요. 마리화나와 비슷하게 환각과 환청, 그 신체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플래시백 등의 이제 아주 위험한 효과를 가져오는 위험한 약물이란 뭐 이런 데 있습니다. 플래시백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회상을 나타내는 뭐 장면 이런 기법 그런 걸 말하는 영화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LSD를 이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평소에 환각이나 환청을 겪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도로를 걷고 있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지형에 갔는데 예를 들어 낭떠러지 갑자기 여기서 LSD를 하지도 않았는데 플래시백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투약 중에도 아주 강력한 환각 증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마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엑스터시가 있습니다. 보통은 클럽 마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티 드럭이라고 표시되는데 이제 행복이나 활력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제 세로토닌의 분비를 극대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면은 이 정신적인 부분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감정이라던가 인간의 수면 이런 쪽의 조절에 관여하는 중요 물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엑스터시를 투약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한 며칠 동안 분비돼야 할 세로토닌이 단 몇 시간 만에 모두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클럽이나 파티 같은 데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후에 저건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분위기를 즐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데도 잘 묘사가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유통이 간편하다고 해요. 알약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눈속임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다가 걸려도 진통제다 아니면 뭐 해열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와 연결돼서 자신도 모르게 이 엑스터시를 투약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에도 많이 활용되는 아주 위험한 약물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순수 엑스터시를 만들었을 때 중독성은 낮고 효과는 파워풀한 그런 효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유통하는 이제 딜러들, 그러니까 뭐 범죄 조직이겠죠. 이 엑스터시의 중독성이 강한 다른 마약 성분들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찾게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시작한다기보다는 어떤 좀 뭐 클럽이라던가 이런 데서 소위 말해 장난질을 당하는 그런 걸 당하기 쉬운 마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뭔가 먹을 거를 줬을 때 당연히 이거 받아 마시면 안 되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필로폰입니다. 보통 히로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학명은 메스암페타민인데 히로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제약회사에서 이제 필로폰이라는 이름으로 마약을 출시했어요. 그런데 이걸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 히로뽕이 됩니다. 당시엔 합법이었어요. 뭐 전쟁 당시에 뭐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후에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쟁 때는 왜 불법이 아니었는가? 당연히 다 끌어 써야 되는 뭐 생과 사의 갈림길이기도 했지만 이게 좀 무서운 내용인데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필로폰의 효과, 엄청난 자신감과 행복감, 도취감, 이렇게 인간의 행복과 직관되는 감정을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전 당시에 일본 가미카제 병사들에게 술잔에 타서 투여했다. 이런 일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죠. 필로폰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많은 이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과 금단 현상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호기심조차 가져서는 안 되는 초강력한 마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코카인. 보통 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마약인데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이제 유아인 씨가 나왔던 베테랑, 그리고 뭐 독전 이런 데서 주로 다루는 그런 요소입니다.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이 트로페인 알칼로이드 계열, 이제 코카인인데요. 이게 뇌의 도파민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쾌감을 증대시키지만 계속 복용하면 이 환각 그리고 망상 이런 정신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처구니 없게도요. 한 1880년대부터 일반 상점에서 살 수 있는 약으로 판매됐었어요. 당시 이 약의 주된 효능이 치통 완화제. 당시에는 이제 그 치아가 아픈 게 굉장한 고통이었거든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런데 이쪽에 진통 효과가 좀 탁월하니까 이걸 팔았는데 이제 1920년대에 들어와서요. 이제 겨우 판매 금지가 됩니다. 코카인은 이제 그나마 중독성이 좀 약하고요. 사람의 육체를 이제 완전히 망쳐버리는 마약은 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뭐 계속 가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다른 센 마약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통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지만 재벌, 정치계 이런 쪽에서 많이 유통되는 마약이었습니다. 뭐 우리에겐 가장 좀 화면으로 친숙한 마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에서 많이 좀 나왔죠? 가루를 이제 쭉 일자로 세워놓고 빨대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코로 흡입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코카인입니다. 그런데 왜 먹거나 이러지 않고 코로 흡입하는가? 이렇게 하면은요, 이 코의 점막을 통해서 뇌로 빨리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이렇게 투약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마약이 이제 위험한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비쌀 텐데 왜 그렇게 빨리 효과를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걸 쓰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아주 센 마약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다는 거지 이 강력한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마약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온 이제 마약이 있죠. 프로포폴. 보통은 이제 상품명이 포폴, 디프리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페놀류의 정맥 마취제입니다. 보통 전신 마취 시에 마취 유도 또는 유지 이럴 때 사용을 하죠. 아니면 좀 용량을 적게 해서 수면 내시경을 할 때나 성형수술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마약이에요. 한 1970년대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70년과 80년대까지 임상을 거쳐서 1989년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이 신생 마취제입니다. 탁월한 마취 효과와 빠른 의식 회복, 그리고 부작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티오펜탈 나트륨 아니면은 이제 바르비투르 계열의 상대적으로 옛날 마취제를 대체하면서 큰 수요를 얻었습니다. 프로포폴을 이제 마약류로 지정한 게 의외로 한국이 세계 최초인데요. 당시에 이제 반대하는 쪽이 많았어요. 빈대 잡느라 초가상관을 다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는데 탁월한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취급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낸 협회가 바로 개원의사협회. 개원의사협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각종 연예인, 유명인, 뭐 정치계 아니면은 경영계의 셀럽들이 보통 이제 개원의사 이제 그런 의원에 가서 맞잖아요. 뭐 종합병원에 가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다른 위험한 마약군들에 비해서는 마약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안정성이 높고요. 부작용이 적은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분류된 이 마약류 안에 이제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속해 있는데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다만 이제 세상의 모든 약이 그렇듯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는 거지 이론상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과량으로 투여했을 경우에 호흡 억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뭐 의사가 정말 아주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은 옆에서 관리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이게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과량 투여에 이런 문제만 좀 컨트롤하면은 뭐 급격하게 생명의 위해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없고 중독성 문제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사실 약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제 이 약이 일으키는 환각 효과인데 이 다행증이라고 불러요. 다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매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약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행증이란 게 이제 실속 없이 겉으로만 좀 기분이 상쾌한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뭐 일부 몰지각한 연예인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 환각 효과를 지속적으로 느끼고자 이제 불법으로 구해서 오남용 요게 이제 많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까 이 프로포폴이 점차 마약류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보통은 대장 내시경 등에 이 필수적으로 쓰이던 이 프로포폴 대신에 효과는 좀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된 이 미다졸람 이런 쪽을 사용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바로 이런 쪽이에요. 양리 현상을 보면은 이제 뇌의 도파민 조절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럼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게 되겠죠. 도파민이 이제 뇌에 작용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은 뭐 기쁜 순간 보통 이럴 때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이 이 도파민을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시키지만 마약처럼 이 신체적 중독성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의 체내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프로포폴로 마취되어서 잠이 들면 환각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프로포폴의 양을 마취되지 않을 정도로 줄여서 맞는다. 그럼 환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씩 맞다가 이제 의존성이 생겨서 이제 뇌 보상회로가 자극되죠. 그러면 계속 양이 늘어납니다. 결국 중독되는 테크트리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번 투여에 나타난 효과가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럼 가면 갈수록 떨어지겠죠? 그러면 3번, 4번, 5번 이렇게 맞아야 처음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내성이 생기는 건데 상대적으로 투여량과 투여 횟수도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독이 되는 이제 문제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겁니다. 다만 이 프로포폴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 아니면 달걀의 레시틴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에멀전화해서 액체화해서 정맥 주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주사약이 우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유주사라고도 불리우죠. 그리고 대부분은 뭐 알고 맞았겠지만요. 모르고 맞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악덕 의료업자들이 좀 다른 좀 피해 없이 다른 데미지 없이 잠을 푹 잘 수 있어서 피로가 싹 가시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뭐 이런 상품으로 홍보를 해서 마구잡이로 투약을 한 그런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잠을 충분히 자기 어려운 직업군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개운한 수면을 위해서 날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소속사가 해당 연예인을 좀 잡아두기 위해서 한마디로 약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케이스를 벌인 일도 많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지 애초에 프로포폴이 수면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기억 중추를 마비시켜서 기억이 잘 나지 않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 중독이 이제 육체적인 중독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뭐 강한 의존?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 술을 마시고 투여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보통 만취 상태가 이제 호흡이 곤란해지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이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가 이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서 과실치사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프로포폴이 마이클 잭슨 때문에 유명해졌다가 또 가장 위험한 약물 중에 하나로 알려지는 그런 좀 다양성을 나타냈습니다. 프로포폴이 이렇고요. 이제 모르핀, 보통 진통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편에서 추출되어 나오는 이제 액체를 이제 정제해서 만든 마약인데 아주 강력한 진통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쟁 영화 등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극도로 이제 높은 강도의 통증을 느끼는 이 시한부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죠. 다만 이제 일반 이제 마약 중독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마약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진통 효과는 세지만요, 이제 쾌감이 없어요. 근데 중독성과 내성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용으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약물이죠. 이 몰핀은 대부분 정맥주사 요법으로 투약을 하고요. 중독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에게만 아주 소수의 처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헤로인. 이 마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로인이 이제 모르핀을 합성해서 만든 반합성 마약인데요. 이 중독성이 최근에 아주 강력한 챔피언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마약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인을 한 번이라 투약한 사람은 절대로 못 끊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금단 증상도 이전의 다른 마약들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헤로인을 끊는 순간 온몸의 이 통증과 고통을 좀 유발하고요. 아주 강력한 신체적 금단 현상을 같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내성이 엄청나요. 투약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양을 증가시켜야 만족감이 이제 겨우 충족됩니다. 또 식욕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살이 급속도로 빠지게 되고 입에 이 구강 구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치아가 다 없어집니다. 보통 이제 마약 사범들의 마약 비포 애프터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이 약물로 중독된 사람들이 모델로 많이 등장하죠. 전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바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대부분 헤로인입니다. 아주 위험한 헤로인의 효과는 또 아주 강력하죠. 지속 시간이 한 3, 40분? 의외로 짧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가장 컸던 행복함의 몇 배를 아주 강렬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쾌감이 가장 강한 순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적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아니면 도박을 했을 때 정말 큰 돈을 땄을 때 그런 쾌감,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쾌감들이 지속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헤로인이 이러한 쾌감의 몇 배의 양을 3, 40분 동안 계속 지속하게 해준다.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인을 투약하면 천국을 본다는 이 범죄자들의 말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속 시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이 헤로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고 약효가 몇 시간 안에 끝나서 또 찾고 이러다 보면 내성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쌓이잖아요. 더 많은 이제 헤로인을 더욱 빠른 시간에 계속 투약하게 됩니다. 정말로 강력하고 위험한 마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 사범들도 뭐 죽고 싶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정말 중독에 달하지 않는 한 이 헤로인은 정말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약이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마약 범죄자들도 두려워한 마약이 이 헤로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헤로인은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이 약물을 만든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인데요. 우리에겐 아스피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독일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하죠. 자동차, 폴크스바겐 자동차인데 그리고 로켓, 그리고 이 아스피린이에요. 독일에서 만들었지만 인류 역사 중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이라고도 하죠. 그 중에서도 단연 탑이 이 아스피린인데요. 처음 발명부터 이 약물의 상용화 과정까지 아주 전형적인 신약 개발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매년 600억 정, 그리고 이걸 카피한 내용들까지 하면은 그 수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제약업계 초밀리언셀러 그리고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스피린의 역사는 이제 기원전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파피루스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병들거나 다쳤을 때 주위에 있는 버드나무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도 이 버드나무 껍질을 진통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던 이 펠릭스 호프만 당시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의 바이엘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회사죠. 처음에 이 부작용이 없는 진통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통을 곁에서 오랜 동안 지켜보았던 그는 이 다양한 시도를 하던 끝에 이 식초의 주성분인 이 아세트산을 예전부터의 전해져 오던 이 살리실산과 반응시켜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진통과 해열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위장 장애가 심했거든요. 뭐만 먹으면 다 토하고 몸에 데미지가 많았는데 이런 걸 이제 억제하고 훨씬 복용하기 좋은 이제 아세틸살리실산을 이제 1897년에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바이엘사가 여기에 상품명을 붙인 게 아스피린이죠. 처음에는 유리병에 담긴 분말 형태로 판매되었는데요. 이걸 이제 알약으로 정제하는 데 성공해냅니다. 그래서 이 바이엘 아스피린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죠. 그리고 여기에 또 계속 이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류에게는 아주 최악인 여러 질병들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 독감 같은 것도 있었죠. 이 아스피린이 독감의 직접적인 치료제로 사용된 건 아니지만요.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아주 놀랄만한 효과를 발휘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인지도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아스피린이 어떻게 해서 그 같은 엄청난 약효를 발휘하는가 여기에 대한 좀 효과, 메커니즘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밝혀진 게 1970년대 영국의 양리학자 존 베인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스피린이 인간의 체내에서 통증과 열,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 산화지방산인 이 프로스타글라딘의 형성을 억제한다. 이 사실을 입증해냅니다. 이 공로로 이 사람도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약이지만 더 유명해진 게 혈관 내 찌꺼기인 혈전 형성을 이제 방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피린이 그야말로 인류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이 미국과 캐나다 연구팀에서는 이 아스피린이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고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아예 예방한다. 이건 뭐 엄청난 발견입니다. 발명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전 러시아 대통령이죠. 보리스 옐친. 이 사람이 심장병으로 투병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 의사들에게 아스피린을 처방받고 호전되었다. 이게 아주 널리 알려진 일화예요. 그리고 이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매일 아스피린을 하나씩 복용하는 것이 심근경색의 다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후에서는 이 아스피린을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필수 약물 리스트에도 포함시켰을 정도예요. 뭐 기타 엄청난 효과들이 계속 나옵니다. 암 예방의 구체적인 메커니즘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요. 이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면은 대장암, 뭐 전립선암, 난소암 이런 류의 발병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줄을 이었어요. 이렇게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온 아스피린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호프만 박사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예전부터 좀 알려져 온 다른 약물, 그러니까 모르핀의 중독 효과를 없앨 그런 궁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모르핀? 보통 전쟁 시나 아니면 뭐 이럴 때 진통제로 많이 썼는데 시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다시는 약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르핀이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인간의 피부로 주입되는 최초의 물질인데요. 이 모르핀을 이제 아세틸화해서 디아세틸 모르핀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아까의 그 악명 높은 헤로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것을 왜 이 유명한 바이엘사에 이 사람이 만들었는가? 아니 그 아스피린 같은 그 엄청난 효용의 약품을 만들어 놓고 왜 또 이런 저주받은 약물을 내놓았는가?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기침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었다고 해요. 산업혁명 당시에 좀 오염된 공기로 해서 정말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제약사에서는 이제 기침약을 만들었는데 헤로인도 그중 하나였어요.
당시 유명 제약회사 안내서에 보면은 이 헤로인을 어린아이에게 주어도 된다고 쓰여 있었고요. 이 아이들이 헤로인 광고에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의학을 활용을 하되 맹신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를 보면은 헤로인은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아스피린은 기적의 약품으로 칭송받고 있죠. 그런데 이 둘을 보면은 이 아스피린과 헤로인은 사촌 형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살 수 있는 아스피린, 그리고 누구나 살 수 없으면서 사용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헤로인. 그런데 이 둘이 아까 그 호프만 박사에 의해서 같은 실험실에서 같은 도구로 같은 여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 강력한 예시라고 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호프만 박사는 단지 고대부터 이 통증과 열에 처방되어 온 물질을 약간 변형시켜서 옛날 약제의 이제 부작용을 순화시키거나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100여 년 이상 지나서 지금에 보면은 이 둘에 대한 평가가 극명해요. 아까의 여러 양리 효과 등에 의해서 아스피린에 대한 열광은 전 세계적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스피린에도 단점은 있죠. 이제 심한 상처에 이제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 아스피린의 진통작용은 겨우 몇 시간밖에 유지되지 않지만 혈액의 희석작용은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차이에서 이제 심각한 데미지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화학자죠. 라이너스 플링. 이 사람이 1970년대부터 이 아스피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아스피린이지만 60알에서 100알 가까이를 사용하면 성인을 죽이는데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어떤 독극물도 자살 시도에 있어서 아스피린처럼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일장일단이 있고 모든 칼은 쓰기 나름이라는 것을 참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헤로인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확실한 효과는 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모르핀과 헤로인의 이 생리학적 효능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도가 훨씬 다른 그런 차이가 있지만요. 보통 연기를 마시거나 먹는 이 다른 마약과 다르게 이 비강 흡입, 경구, 주사, 흡연, 기타 모든 방식의 투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독자가 결국에는 가장 강렬한 주사 투입의 단계까지 가게 되죠. 결국은 갈 때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로인 성분을 보면은 보통 피에 섞여서 혈관을 통해 뇌로 침투해야 약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을 보면은 혈관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다른 장기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약효의 손실이 발생해요. 그런데 주사를 보면은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약효의 손실이 거의 없죠. 헤로인을 비롯한 마약 가격이 비싼 것도 한몫하는데 다른 투여 방식으로 이 주사 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마약 중독자들의 몸에 주사 자국이 많은 것은 이러한 연유입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이 이제 헤로인에 섞어 넣는 이 물질의 양 조절을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성 성분에 의해서도 서서히 혈관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까지 가서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면은요. 팔에는 주사를 놓을 데가 없어서 다리 쪽 혈관, 그 다음에는 목, 가슴, 손 발가락의 혈관, 또는 국부에 놓기도 하는 아주 막장스러운 상황까지도 가게 됩니다. 거기다 헤로인 투여 이 상당수가 주사기를 돌려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이즈 확산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사용을 할 때 약물 주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로 사형수의 상당 부류가 마약 중독 경력이 있는 사형수이기 때문인데 온몸을 이잡듯이 뒤져도 주사 바늘을 꽂을 혈관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아주 좀 슬픈 사실임에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 약을 처음 투여하게 되면은요, 투여자들의 말로 들어보면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인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매우 평온하고 포근한 느낌,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쾌락에 빠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끝없는 도취감에 빠지고요.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감각, 쾌감, 이런 것들이 온몸에 작용한다고 해요. 몸이 깃털같이 가벼워진다는 그런 증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쾌감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복용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직 삶의 이유이자 목적 그 자체가 마약이 되고 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감각을 잊지 못하니까 다시 맛보기 위해서 소량을 사용하면 또 쉽게 의존성이 생겨서 양이 증대되고 이게 계속 내성과 이제 반복성이 되니까 결국 망가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쳐보겠다, 이겨내보겠다 이렇게 사용을 중지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금단 현상이 발생해서 불안과 불면, 고민, 그리고 침울, 발양 이런 정신 증세와 함께 구토와 발열, 설사 등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욕 부진과 이제 맥박이 급박해지는 상황, 그리고 정신적인 내용이 퇴화돼요. 심신이 쇠약해지니까 결국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단계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인류에게 이 헤로인은 정말 악마 같은 물질이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약물이다, 뭐 그런 내용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뭐 마약 관련 내용도요, 이 헤로인을 어떻게 하면 이 효용을 막을 것인가, 이런 범죄 조직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많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전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악성 물질, 이 헤로인. 이게 굉장히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끝판왕이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펜타닐. 이 펜타닐이 보급되면서 세상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펜타닐이 왜 문제인가? 이 펜타닐은 이 헤로인보다도 무려 100배나 강력한 아주 고순도의 결정체라는 바로 이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인류가 맞이했던 그 어떤 마약보다도 강하고 이 중독성 있고 위험한 그런 약물. 그리고 맞는 순간에도 워낙 순도가 높기에 계량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는 황천길 넘어가 버리는 바로 그런 약물입니다. 이게 뭐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눈으로 보는 게 빨라요. 구글 같은데 이제 펜타닐 마약 중독자의 신체 변화 뭐 이런 검색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인간을 망치는 마약의 끝판왕 펜타닐. 정말 인간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전락시키는 이 가공할 합성 마약인데요. 이 마약의 끝판왕인 펜타닐. 아주 놀랍게도 세계적인 제약회사 얀센에서 개발했습니다. 펜타닐은 원래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진통제였습니다. 보통 이 증상의 이제 통증의 정도가 보통의 여성분들이 분만 시에 경험하는 통증 아니면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통증보다 더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펜타닐을 투약해도 환자는 계속 통증을 호소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이제 펜타닐을 처방하는 게 이제 치사량인데요. 이런 환자는 워낙 극심한 통증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아주 약간이나마 그 내용을 줄여주는 이 진통제 수준밖에 역할을 못하죠. 그야말로 엄청난 통증의 질환. 그래서 상당수의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은 이 지옥 같은 통증을 지니고 계속 살기보다는 안락사를 희망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환자들을 위한 좋은 목적의 제품인데요. 근데 특허가 만료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의 위력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고요. 완전 치사량, 그러니까 맞으면 죽는 게 고작 2mg이에요. 이러한 점 때문에 마약 이외에도 살상 목적의 독극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고 엄청난 이 강력한 효과 때문에 원래는 이제 큰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그런 통증 증후 환자들에게만 썼죠. 대형 수술 환자용 진통제나. 그런데 제약업체의 이제 로비, 그리고 의사의 잘못된 처방, 그래서 수많은 오남용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들기가 쉬워요. 이 간단한 제법과 이 중독성에 주목한 이 공급업자들, 여기에 엄청난 상업성을 파악하고요. 중국과 인도에서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만든 다음에 멕시코로 수송해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이제 북미나 유럽 쪽에 뿌리는 거죠. 특히 북미에 많이 이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국 정부에서 이 북미 지역으로 가는 루트를 그렇게 뭐 엄격하게 막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이 캐나다의 암시장에 이 제품들이 이제 깔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길거리에 약물이 대량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 이후부터는 북미를 중심으로 최악의 약물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타켓이 중국이 되니까 중국이 발끈합니다.
뭐 좀 안 좋은 것만 나오면은 그거 다 중국이 만들었니, 중국이다, 뭐 원흉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중국이 이 불법 펜타닐 유통에 개입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중독이 문제가 심하지 않았어요. 서구권에서 이 펜타닐로 얼마나 골머리를 앓는지 이 펜타닐을 이제 차이나 화이트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제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가공할 무서움의 펜타닐, 그 효과 중 하나가 빠른 환각 상태인데요. 이 중독이 되면은요,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어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합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의 마약거리, 미국의 뭐 마약 마을 이렇게 해서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하고 허리를 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좀 무서운 광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펜타닐 중독이 대부분인데 이 펜타닐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길거리에서 워낙 마약 중독자를 쉽게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사다리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이제 좀 약한 순서대로 처방을 했거든요. 처음에 아주 경미한 환자한테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처방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코데인이나 트라마돌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으면 모르핀을 투여했다가 이후에 옥시코돈, 펜타닐 이렇게 단계를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장 환자의 통증 조절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좀 인식이 바뀌니까 처음부터 강한 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그런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펜타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심지어는 이제 미국의 마약 거래상들도 워낙에 위험하니까 이 다른 마약과는 다르게 자신들조차도 손을 대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미국이나 캐나다의 이제 경찰 관련 다큐를 보면은요. 이제 마약 거래상들이 펜타닐을 이용해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아니면 경찰들이 마약을 수색할 때 반드시 여러 겹의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마약이 이제 그램 단위로 포장되거든요. 근데 펜타닐은 100만 분의 10g, 100만 분의 50g 이런 식으로 정밀 계량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일반 중독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하죠. 그리고 다른 마약과 다르게 사용이 정말 간편한 것도 문제입니다. 펜타닐을 그냥 입에 머금고만 있어도 이 구강 점막으로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바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이걸 허겁지겁 입에 넣다가 이제 과다 투여해서 입에 약을 머금은 상태로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자꾸 그람이니 미리그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예로 들어서요. 5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작은 거. 거기에 한 100분의 1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알갱이 몇 개만 있으면은요. 바로 사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살아나도 영구적인 뇌손상이나 이에 준하는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외에 나가서 펜타닐계 약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2021년에는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경찰이 이제 도로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수색하는데 차 안에서 흰색 가루를 발견하고 이게 뭔가 하고 시료 검사를 하다가 그 순간 쓰러져서 이제 동료가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전 세계에 송출됐어요. 당시 용의자 차량 안에 있던 흰색 가루가 펜타닐. 이 경찰이 수색하던 중에 공기 중에 섞인 이 펜타닐 가루가 체내에 흡수됐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쓰러지기 전에 장갑을 벗었기 때문에 어쩌면 피부를 통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때 또 1달러 괴담이 퍼졌어요. 2022년에 미국 테네시 주의 이제 길바닥에 1달러짜리 지폐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웠는데 갑자기 막 기절하고 그러니까 이걸 조사가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펜타닐하고 메스암페타민 같은 이제 물질들이 다량으로 이제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사건으로 들어왔는데 취합해 보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폐에 고의로 펜타닐을 묻혔는지 아니면 펜타닐을 휴대하기 위해서 지폐를 사용했다가 버렸는지 뭐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펜타닐은 아주 소규모의 극미량으로도 효과를 보이니까 지폐 겉면에 아주 10개 묻은 펜타닐을 손으로 만졌다가 이게 이후에 뭐 입에 댄다거나 코에 대면은 이제 훅 가는 거죠. 이걸 응용하면은 테러용으로 설상용으로 쓸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펜타닐을 과투여하게 되면은요. 신경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고 인체의 호흡 기능이 중단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질식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원래 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 신호를 이 신경을 통해서 호흡 중추에 전달해서 숨을 쉬도록 하는 그런 기전을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펜타닐이 이 신경을 차단해 버려요.
사람이 숨을 안 쉬니까 마치 이제 익사자처럼 불과 10분 이내에 짧은 시간 만에 뇌에 이제 산소 부족이 빠져요. 뇌세포가 손상되겠죠? 그러면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이런 기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펜타닐 과다 복용에 대한 해독약도 이런 호흡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물이에요. 이걸 날록손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편 기량제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헤로인을 과다 복용 시에 사용하는 약이었는데 헤로인 탓에 마비된 호흡 중추를 회복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워낙 펜타닐 사고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 수 있도록 바꾸어서 상습적 펜타닐 이 중독자들은 응급대책으로 지니고 다닐 정도입니다. 또 이쪽에 이제 구급대원들 거의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고 있고요. 경찰들도 이제 차량마다 몇 세트 정도는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마약 단속 경찰처럼 이제 최일선에서 단속하는 경찰들도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록선을 사용하면은 마약 효과에서 강제적으로 깨어난 마약 중독자들이 매우 싫어해서 그렇지 효과는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어이없는 사실들이죠.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로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협박해서 이 펜타닐을 팔았던 그 제약회사들이 이 치료제인 날록손도 판매하고 있다는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물건들은 이제 나름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업데이트도 하고. 현재를 보면은 펜타닐이 엄청난 정말 파워인데 이 펜타닐보다도 10배 더 강력한 서펜타닐 그리고 100배 더 강력한 카펜타닐 등도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금으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은 연결되는 겁니다. 현재 각국의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이 협심하면은요.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사이에 이 가상화폐 문제는 못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없애버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보고요. 어쨌든 이 펜타닐이 이 가공할 파워에 비해서 워낙 이 흔하다 보니까 마치 예전에 대마초나 엑스터시 아니면 우리에게는 물뽕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물건들처럼 아주 쉽고 가볍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집단적 파티나 클럽 등에서 평소에 마약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이제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이제 저강도의 약물이었으니까 데미지는 있지만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번 들어가는 순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전에는 헤로인이었잖아, 이런 역할이. 워낙 사람 죽이는 마약으로 악명이 높았던 헤로인이 미국에서만 한 해에 한 15,000명 정도를 이제 죽였습니다. 과다 사용으로 사망하게 했죠. 그런데 펜타닐이 이제 유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미국에서 한 해에 10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육박할 정도 심각한 문제죠. 또 캐나다가 인구 비중으로 보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에만 4만 명 정도가 마약 과용으로 이제 죽었을 정도예요. 거기다 이제 효과가 강력하니까 자살 기도자들이 악용하는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주로 북미를 이야기했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가?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마약에 좀 안전한 그런 내용으로. 한국을 보면은요. 이 펜타닐이란 약물 이름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대중에게 조금씩 그 네이밍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말기암 환자 또는 이 중증의 아까 그 복합 환자 그리고 전신 골절 이렇게 대규모 수술 환자에게 펜타닐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이 따뜻한 이제 그런 쪽에서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패치 같은 형태로 이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가 처방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온돌이나 아니면 온열 매트로 이제 잠자리를 따뜻하게 하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펜타닐이 과흡수될 위험성이 있어서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아픈 환자들일수록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보호자들이나 간병인들도 환자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열 제품의 온도를 높이는 일이 많으니까 이 패치 형태로 인한 펜타닐에 중독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뭐 병원에서는 모두 처방받을 수 있지만 단위 병원에서는 대부분 저농도만 취급하고 있어서 효과가 좀 적어요. 고농도 펜타닐을 처방받으려면 대형 이제 종합병원급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예전에 이 KBS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좀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펜타닐 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근본적 이유
일부 무책임한 의사들, 그리고 그 일부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문제가 또 있는데 제대로 된 검사 절차 없이 펜타닐을 처방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이제 필로폰이나 헤로인 이런 마약성 물질을 구해야 할 경우에는 불법적인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비용과 수고 그리고 위험을 들여야 하는데 이제는 기존 마약보다 초강력한 마약을 훨씬 싼 가격과 쉽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된 현실입니다. 이 KBS 방송을 보는데 실제 그 제작진이요. 이 펜타닐을 잘 처방해 주기로 유명한 펜타닐 성지로 알려진 이 모 병원에서 펜타닐을 구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펜타닐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직접 실험해 본 거죠. 간단한 문진 질문 몇 마디 후에 바로 펜타닐 처방을 받아서 실제로 손에 넣는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실제 현재를 보면은 이제 중증도의 통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이 대형 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웬만해선 펜타닐을 잘 처방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로컬 의원에서 특별한 진단명이 없는 통증에 대해서 펜타닐이 더 쉽게 처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펜타닐 유통의 큰 축은 이 무분별한 의사들의 처방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제 그런 내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또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에 최근 펜타닐 처방 환자 상위 30, 그러니까 베스트 30이죠. 가장 많이 받은 1위 환자가 처방 한 건당 펜타닐을 335알을 처방받았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대한민국은 마약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마약은 이 파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훌륭한 이상적인 제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지옥이지만요. 이 제품은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이 가장 지저분한 루트로 알아서 찾아와서 제발 물건을 팔아달라고 간청하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제 어시스트는 바로 중독성이죠. 마약 사범의 재발률이 거의 7, 80%에 육박하는 이제 놀라운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가 늘었다. 이거를 좀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은 이미 때는 많이 지나간 거고요.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자금 정부의 대처 능력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마약 범죄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한 환각, 휴대성, 중독성, 그리고 자본성이 맞물리는 아주 위험하고 복잡한 다단계성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 그리고 사후 관리가 많이 되는 힘든 범죄이기도 합니다. 큰 사건, 작은 사건 관계없이 뭐 하나 걸리면은 허둥지둥 거리기 바쁜 지금의 정부죠. 그런데 과연 이 마약 사범 예방이라는 좀 더 고차원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이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말이죠. 세계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1위인 나라 대한민국, 자살률도 1위인 나라죠. 그리고 물류망이 최고입니다. 나라 땅덩어리는 좁은데. 택배망, 물류망, 그리고 퀵 서비스가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그리고 모바일 보급과 활용성도 단연 1위입니다. 그런데 마약 범죄 처벌에 가장 관대한 나라가 또 동시에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을 제외하고요. 다른 웬만한 나라들은요. 마약 사범에 관계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은 어지간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벌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모바일의 보급과 활용성으로 은밀한 거래가 가능하고 물류 배송으로 보급도 쉽고 스트레스 자살률과 같은 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도피성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마약류잖아요. 또 돈이 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람들이 공직에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마약 문제에서 우리는 큰 위험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할 때 세계 각국을 도우면서 존경을 받던 우리나라.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듯한 착각도 했었어요.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짧은 시간 만에 각자의 안전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의회에서 중국을 의심하고 있고요. 그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불법 펜타닐 유통망이 중국 마약상이고요. 이들이 알리익스프레스나 알리바바 등의 이 쇼핑몰에 건강식품으로 위장해서 펜타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발끈하고 있죠. 세상에 어디 남의 나라에 팔 게 없어서 마약을 파느냐. 중국 정부는 각성하라.
너희는 국가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요. 역사는 반복되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옛 격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지만 아주 명백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펜타닐을 제조해서 팔았다. 이 증거는 없습니다. 기껏 혐의를 잡아봤자 뭐 정확한 이 제재를 안 했다. 마약을 갖고만 있어도 사형에 처하는 중국 정부가 이걸 만들고 제조 유통하는 이 기업 그리고 사람들을 모를 리가 없다. 왜 초강력 법적 제재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요. 어, 중국은 더 심하게 당했던 적이 있죠.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외국의 정부가 중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국가 대 국가 간으로 아편을 판 거예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노릇인데 이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요.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제국주의 이 침탈의 신호탄이 된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또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봐라. 이러면 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면은 대영 제국, 그러니까 영국과 당시 청나라 간에 일어난 전쟁이었죠. 1840년과 1856년에 두 차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되었는데요. 청나라한테 굉장한 무역 불균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어마무시한데 본인들이 중국에 팔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국고가 계속 청나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량으로 아편을 수출하고 이를 계기로 영국과 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전쟁 이후에 이 홍콩과 구룡반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구 열강이 이제 아시아로 침범하게 됩니다. 잠자는 이제 동양의 사자로 인식되긴 했지만 이 아편 전쟁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청나라의 말로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전에 명나라 때부터 이제 유럽 상인들이 주로 광저우 쪽에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청나라 이제 건륭제 쪽에 오니까 광저우의 무역항에서의 이제 무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역에 제한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청나라와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역항을 좀 넓히려는 이 유럽권과의 무역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수차례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요. 문호를 좀 열어달라, 개방해달라 이렇게 애를 썼지만 청나라의 미온적인 태도로 매번 이제 불발됐고요. 결국 이제 무력을 쓰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아편 전쟁의 결과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18세기 후반에 청나라가 엄청 형편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를 보면은 인구가 대단했고요, 많았어요. 그리고 각종 이제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영국의 상황을 보면은 당시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막대한 부채를 졌던 이 동인도 회사, 이 영국의 자본과 인도의 면화 그리고 청의 은을 이용한 이 삼각무역으로 이를 돌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19세기가 되니까 더 이상 인도 면화가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좋은 면이나 비단 등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의 차가 유럽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청나라와의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방법이 없어요. 타겟책으로 나온 것이 당시 인도 벵골 지방에서 생산하는 아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 아편을 청나라에 들여오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평화를 누렸거든요. 중국 역사에서 이 정도 평화가 좀 드문데 그러니까 나라 분위기가 좀 전투적인 면에서 좀 평화적인 쪽으로 해이해졌어요.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력 면에서는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나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편이 이제 빠르게 청나라 백성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했고 국가적 문제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일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위 관료들도 아편을 흡연하는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나라 기강이 해이해지고요. 심지어 당시의 황제였던 이제 도강제까지 아편에 중독됐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또 아편을 이렇게 대량으로 수입하니까 막대한 은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국가의 재정난이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황실에서 이 문제의 대책을 고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임칙서, 이 청나라 최후의 참 강단에 있는 대신인데요. 이 임칙서가 이제 아편을 초강력 단속하고 있었고요. 이에 대한 세세한 정책까지 이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 단위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으로 광저우에 내려간 임칙서가 아편에 관해서는 영국과 일절 타협을 하지 않고 아편을 제한 모든 교육은 허가할 생각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봐서 마약을 제외한 다른 거는 좀 유들이 있게 할 그런 의도였죠. 그런데 이제 영국이 광저우에서 이제 수많은 중국인을 무고하게 살해하고 청해 법령을 무시하고 범죄자도 인도하지 않고 그리고 영국 성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꾸 무력을 쓰니까 이제 양쪽에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 차례 무역 재개 협상이 불발되면서 이제 청나라는 영국과 국교의 단교를 결정하게 되죠. 당시 이제 영국 상인들의 로비가 영국 의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중국에서 무역 갈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결국 아편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발의 차로 전쟁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된 거죠. 이를 오늘날로 이제 치환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중국에서 만약에 펜타닐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유통시키고 있는데 미국이 이 펜타닐을 수입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건방진 미국, 감히 우리의 마약을 막어? 전쟁이다. 이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자국의 마약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 그것이 바로 젠틀맨과 의회 정치의 이 민주정치의 표본으로 불리우는 영국의 진면목이죠. 그래서 이제 제독 엘리엇을 필두로 해서 중국의 원정군을 보내요. 청나라에서도 당연히 이에 대항해서 이제 임칙서를 책임자로 광저우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영국이 와서 보니까 청나라가 비록 자기들보다는 못하지만 수적으로 우위가 있고 준비를 먼저 해놓으니까 섣불리 먼저 좀 도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북쪽의 텐진까지 진출을 하고 이를 이제 보고받은 도강제 황제가 믿고 보낸 임칙서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임칙서에 대한 신뢰를 적고 파면한 다음에 소환하게 되죠. 무능한 황제의 멍청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능한 임칙서 대신에 무능하고 탕관오리인 이제 기선이란 자에게 영국이 요구하는 배상을 해주고 돌려보내라고 명합니다. 이 기선이 텐진에서 영국군을 맞이한 다음에 이제 곡물과 은을 전달하면서 좀 영국의 비위를 맞춰줬고 영국이 텐진에서 퇴각하게 되죠. 그런데 일단은 점령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힘을 보여주고 유리한 위치를 점유한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1840년에 홍콩의 할양 그리고 아편의 배상금을 다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에 돈은 좀 있으니까요. 배상금이야 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영토의 할양은 중화대국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협상이었죠. 여기에는 그 기선마저도 반대해서 협상이 결렬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전쟁을 걸어왔고요. 이어 벌어진 해전에서 청나라는 영국에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협상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결렬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도강제, 그 당시 황제도 화가 났어요.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양국 간에 전투가 재개됩니다. 그런데 해군력에서의 이런 차이가 육지에서도 이어져요. 당시에 이제 영국군 1만 명이 청나라 동남부를 모두 점령하고 양쯔강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상하이를 점령한 다음에 북경으로 가는 중요 길목인 난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난징의 함락이 가까워져요.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가 전쟁 의지를 상실하였고요. 결국 이 굴욕적인 난징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는 문호를 대폭 개방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청나라와 이 독점적인 무역권을 획득하게 되죠. 이렇게 1차 아편 전쟁 이후에 영국이 이제 청나라의 개항 그리고 동시에 대청 무역 독점권 이런 걸 얻었어요. 그런데 전쟁 승리에 비해서 생각보다 또 아주 큰 이점과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아편에만 의존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자유무역이 되니까 이제 청나라의 차가 영국으로 더 많이 수입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역마진이 일어난 거죠. 무역 불균형이 전쟁 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영국은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트집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건수가 하나 걸려요. 당시 청나라 수군이 이제 영국인 선주 소유의 선박, 이 에로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배 자체는 영국 사람의 소유였지만 이 에로에 타고 있던 이들은 청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이게 해적인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수군이 단속을 했는데 영국이 감히 대영 제국의 상선을 검문했다, 납포했다. 이걸 트집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영국이 청나라에서 이 단물을 아주 중요한 이익을 가져가는 걸 배합화했던 프랑스. 프랑스도 자국의 선교사가 처형된 것을 구실로 영국과 연합해서 전쟁에 합류하게 되죠. 당시 태평천국의 난으로 전국이 어지럽던 청나라. 이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에 아무런 방비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이번엔 아예 북경까지 점령하였고요. 러시아의 중재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서 홍콩과 접한 이 구룡반도까지 할양받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중재를 해줬다는 빌미로 자신들도 연해주 땅을 가져가게 되죠. 이게 뭐 전쟁의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중국은 자고로 전쟁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1차 아편 전쟁 때 중국인들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대대로 뭐 오랑캐라고 불리우는 이 자신의 주변 나라들한테 자신들이 더 괴롭혔지만 이제 침략을 받고 있다.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랑캐가 이제 뭐 예전에 뭐 흉노나 뭐 서아 이런 나라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아편 전쟁에 들어와서 수도 베이징이 함락되고 자금성에 이 영국 국기와 이제 프랑스의 삼색기가 휘날리니까 중국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국이 서양의 것을 배워 우리의 힘을 기르자. 양무 운동이죠. 이걸 이제 주체적으로 했지만 일본처럼 아주 적극적인 방식은 아니었고요. 결국 청일 전쟁으로 일본에 패한 다음에 중국은 자신들의 위치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하락을 여실히 실감하게 되죠. 역사는 항상 이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당한다. 그리고 무능한 리더는 나라를 말아먹는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책을 보아도 결국은 이쪽으로 귀결되는 걸 보니까 지금 작금의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오후 작가의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한번 여러 가지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